김정일이 정권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뭐 그런 민심을 경영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프레임가 극심하다든지 이런 걸 뭐 모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김정일은 진짜 그런 권력 관리 이런 점에서는 대단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항상 권력이 위험해지는 가장 중요한 게 정권들에게 둘러싸여서 허위복을 자꾸 하잖아요. 정권들이 이제 항상 허위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권력의 일반적인 속성이죠. 그런 걸 이제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긍정적인 허위보호든 부정적인 허위보호든 허위보호를 하는 사람은 아주 가혹하게 처벌합니다. 잔인하게 처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감히 허위보호를 할 그런 엄두를 잘 못 내요. 그리고 아주 부정적인 것도 그냥 바로 일단 뭐 당장 눈앞에서 허되게 꼬지람을 받더라도 일단 가능하면 정직하게 보고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김정일이 3중 4중의 그런 다양한 보고선을 항상 늘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어떤 상당히 김정일의 뒤에 맞춘 허위 보고를 했는데 이쪽에서 정직한 보고를 했다. 그럼 나중에 어느 것이 허위 보고인가를 따져서 허위 보고한 사람은 아주 가혹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로 김정일은 그런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대체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이번 어떤 상황, 그런 어떤 시장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민심의 상황이라는 걸 대체로 잘 알고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이것이 김정일이 어쨌든 이런 대단히 어처구니 없는 이런 바보 같은 화폐 개혁을 실시한 것은 대단히 엄청난 오류였지만, 그러나 어쨌든 지금이라도 후퇴한 것은 적절한 그런 조치였다, 이렇게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위 얘기하는 수령의 무오류성, 북한에서의 그것이 심각한 그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뭐 어떤 다른 간부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뭐 총리를 내세우고 뭐 등등 이런 짓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북한 체제하에서 수령에게 잘 돼도 수령들이고 어떤 잘못돼도 결국 수령의 책임으로 귀착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수령의 모류성 이런 데서 치명적인 그런 손상을 입었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민심의 이반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흥 재력가라든지 뭐 어떤 신흥 부유층들이 조직화되어서 그것이 뭐 시민사회 명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권력과 타협해서 이들이 공존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김정일 입장에서, 제가 이제 김정일 입장에 있다고 본다면 이런 신흥 재력가들을 공식화하고 합법화하고 그걸 체제 내화시켜서 적절한 수준에서 순치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사람들이 뭐 어떤 나름대로 일정 정도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하게 보호를 해준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체제에 대해서 저항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과 같은 그런 체제 하에서 김정일이 그러한 어떤 세력 혹은 어떤 그룹을 존중해줘서 적절한 수준의 자율성이나 혹은 그 어떤 입지를 보장하고 보호해주는 그런 것은 김정일의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조그마한 그런 어떤 권력 분점 이런 것도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김정일이 그런 거를 결코 용납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의 신흥 부유층들도 역시 그러한 기대를 전혀 갖고 있지 않고, 북한은 뭐 어느 계층이나 어느 계급이나 할 것 없이 그런 권력에 대한 의심, 그리고
보호 본능 이런 게 고도로 발달되어 있고 부유층일수록 그런 것이 더더욱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설사 정부에서 어떤 합법화 시켜주고 체제내화 시켜 주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절대 정부를 믿지 않고 뭐 계속 뭐 어떤 자신의 실체나 신분을 감추고 지하 상태에서 계속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각자 이것이 뭐 어떤 반체제 세력으로 전체가 세력화된다든지 아니면 뭐 전체가 체제 내화된다든지 이럴 가능성 거의 없고 각자 알아서 살 길을 찾아가는 그런 시기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소련과 동유럽과의 관계와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 이것을 놓고 보면 저는 이 둘 사이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구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놓고 보면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수혜 후원 관계가 물론 있긴 하지만 수혜 후원 관계 이전에 정치적, 군사적 지배 종속 관계라는 것이 근본적인 상호 관계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정치적, 군사적 지배 종속 관계의 변화를 어느 한쪽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을 때 이 엄청난 정치적 긴장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엄청난 정치적 긴장이 어떤 그 개별 국가에서의 정치적인 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놓고 볼 때는 뭐 물론 당연히 정치적인 어떤 뭐 그런 관계도 동맹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군사적으로도 동맹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어떤 강력한 지배 종속 관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혈맹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일방적인 어떤 지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없고 그런 서로의 근본적인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협력하는 뭐 그런 관계 정도가 아니냐. 그래서 북한은 중국의 후원으로 상당히 체제 안정, 체제 생존을 도모할 수 있고 그리고 중국도 역시 북한이 무너지게 되면 중국의 정치적 안정에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역시 북한을 그런 차원에서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따라서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한 단순 이해관계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북한에 대해서 지원의 중단을 선택해서 북한의 체제를 위태롭게 할 그런 정치적 선택을 할 이유는 별로 없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하고 싶은 얘기도 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환 편집위원님 그 토론은 워낙에 잘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 자료를 보면 네 가지 이 반대론이 잘 정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하는 것을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예전 시간보다 좀 많이 지났는데요. 그래도